한국형 양극화의 영속화. 아, 양극화면 양극화인데 한국형은 또 뭐야? 그 얘기인데, 하여튼 한국형 양극화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이 한국형 양극화가 영속화를 지금 할 것 같다. 영속화니까요. 장기간 진행될 것 같다. 이 상태로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이 좀 위험하고도 난해한 유형의 양극화다. 분명히 우리가 양극화인 줄 아는데 이것을 해결하기가 굉장히 난해하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더군다나. 그런 얘기인데, 이 구체적인 의미를 좀 지나면서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유튜버나 이런 곳에 보면, 그러고, 텔레비전도 그렇죠. 보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은 별 관심도 없는데, 감남 올려, 그들만의 리거라 그러죠. 그 정치 과잉이.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게 좋다, 없는 게 좋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뭐, 평화로운 어떤 공간이라면, 국민들이 뭐 대통령이 누구 이름도 모르고, 그냥 평화롭게 사는 그런 어떤 공간이 오히려 그거 제대로 된 공간이다, 이런 말도 있고, 그거는 이상적인 하나의 얘기고, 뭐 지구상에 그런 나라가 있긴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치 과잉이 나쁘진 않아요.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야 될 필요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정치 발전이 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치 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만의 리그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민적 어떤 의식 속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그 의견을 표출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떤 각 분야별 시민들이 의견을 조합해서 어떤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창구를 통해서 전달하고 이런 어떤 게 없죠. 그러니까 뭐 서구에는 그런 게 들어있죠. 각종 사회에서 어떤 시민적 어떤 의견 표현을 할 어떤 시민 조직들이 막 풀뿌리 민주주의라 그러죠. 그것이 제대로 갖추어진 다음에 그것들이 시민적 어떤 주권 재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현할 어떤 토대로서 어떤 기반이 만들어진 어떤 생활 속의 정치, 반드시 그 정치라는 것이 반드시 좁은 의미의 정치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올바른 삶이 무엇이냐,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지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냐,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시민적 기반이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건 없이 분리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언젠간 얘기하겠지만도, 촛불 전국에서 집회 시위도, 그것도 시민적 기반이 없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세계적인 어떤 이슈였고 하지만, 그 실상을 냉정히 따지고 엄밀히 보면 시민적 기반이 없이 이루어졌는 거였고, 사실은. 그리고 한국인에게 그게 장점이긴 한데, 특유하게 부정의에 대해서 그 부정의가 어떤 한계까지 왔을 때는 폭발하는 어떤 민족 의식이라 할까, 어떤 국민적 그런 특유한 정서가 있어요. 일본 같은 데서는 볼 수 없는 그러나 큰 장점이긴 한데, 그게 어떤 특수한 어떤 사건이 있다든지 특수한 환경 속에서만 일어나 버려요. 생활 속에서는 그게 없으면서. 그러니까 그 특수한 그런 어떤 계기가 주어졌을 때 팍 터졌다가는 또 금방 무너지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금방 잊어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시민적 기반이 없는 이제 정치 과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이 양국화라든지 이런 문제가 이 민주당의 스펙트럼, 민주당이 한국 정치의 가장 중심 비중을 가지는데, 이 민주당의 성격이 어떻느냐, 어떻게 갈 것이냐, 민주당의 그 정치 지형, 이거하고 어떤 직접적으로 크게 결부되어 있는데, 그 민주당이 성격이 어떠냐, 이걸 이제 차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절망적인 건 아닌데, 약간의 희망은 주는데, 약간의 희망을,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에 훨씬 못 미치는 정도 희망만 주고 거기서 멈춰버리는 그런 어떤 우리나라 정치 지형이에요. 이게 장기화 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자,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국민의 한 8, 90% 대부분이 차지하는 일반 국민들의 삶이 어떨 것이냐. 거기에 저는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모든 얘기를 저는 하고 있어요. 결국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다기보다 대한민국이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제 총량이 커지고 무슨 아이돌이 무슨 세계적인 어떤 그런 어떤 뭐죠 한국 문화 뭐 아이돌 뭐 이렇게 한류 그런 것들이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그건요 그 자체가 나쁘진 건 뭐 좋은 거지만도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관심 가야 돼 자신의 삶 그것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실제로요. 국민들 삶이 한 달에 150만 원 받던 사람이 그런다고 20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거 없이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이 봉급을 받든, 무슨 장사회가 돈을 벌든, 250만 원 벌게 된다, 이제 250 더 돈 받는, 그게 실질적으로 국민들 삶을, 행복하고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거 관계없는 거예요. 거기 아이돌 그런 사람들 하는 것이, 그것이 뭐 그 사람들은 거의 엄청난 그 혜택을 누리고 그거지 뭐 국민들은 이제 거기서 열광하고 하지만도 그 실질적인 삶에 들어갔을 때 모든 국민들은 들의 삶에 그것이 어떤 그 효과가 오는 거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버티는 갑, 쫓는 얼, 포기한 병,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갑을 관계라 그러는데, 분명히 갑이 있고, 갑은 버티죠. 자기에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러고 또 쫓는 얼, 이제 그거 자기도 갑에 들어가기 위해서 쫓는 얼이 있어요. 그러고 국민들 중에서 10%, 한 20% 정도는 그 포기한 또 얼이 있어요. 이거 병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떻게 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아예 포기를 해버리고, 그냥 그럭저럭 이런 어쩔 수 없이 살아가고 이런 어떤 게 분류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고 자 다음에 보죠. 문재인 대통령은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고 뭐 이런 취지를 이제 말했죠. 취임사에서도 얘기했고 어떤 그분이 이 얘기를 상당히 자기의 어떤 비중이 있는 어떤 언어로서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취임 1년 반 정도 지나서 작년 12월 달인가 그때부터 이제 포용성장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그래서 특히 뭐 기회는 평등하고 저런 얘기를 그러니까 진정성의 전범으로 느껴지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렇게 말했다면 필자는 앞에 대해서 웃어버렸을 것이다. 이 필자라는 얘기는 여기 나오는 얘기를 제가 어디에 글을 쓴 것도 있고 또 글을 쓰려고 지금 원고를 준비해 놓은 그 자료를 조금 이렇게 빌려와서 약간 바꾸어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지금 이렇게 그대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냥 안 빼고 그냥 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책으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뭐 어떤 책이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미 어떤 어디에 실렸던 내용이거나 앞으로 제가 실으려고 원고를 써놓은 내용 중에서 여기에 지금 이 동영상 이거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단으로 쓰려고 이렇게 빌려오다 보니까 필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문구를 빼는 뭐 굳이 뺄 필요 없이 그냥 제 얘기니까
그냥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 저는, 앞에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같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는 진정성의 전범을 느껴지거든요. 진짜로 진정성이 있는 분 같아요. 그건 맞아요. 예. 그 사람이 정치적인 능력이 별거 없이 한 인간으로서는 정말로 외유 내강의 전형인 분이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들고 진실하고 그렇게 다른 정치인이 그랬으면 나는 웃어버렸을 것이다. 응? 그런 얘기고 뒤에서 이제 1년 반 지난 후에 포용성장 얘기했을 때 저거에 대해서는 그냥 허망했을 것이다. 근데 뒤에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 얘기지만 허망했어요, 제가 뒤에 것은. 앞에 것은 좀 웃기가 그렇더라고요. 진정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무런 의미도 없으면서도 그냥 막 웃기는 그렇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왜 그렇게 제가 웃어버렸을 것이다, 허망했을 것이다, 그랬느냐면 그 이유가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관계는 만인에야 만인의 수정 상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형들은 모두가 투쟁을 전제로 해서 그 출발이 가능한 과제이거든요. 그래서 슬프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집권을 했으면 집권 세력이 어떤 그 국가에 필요한 어떤 중요한 문제, 그 근본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 의석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면 더 그렇죠. 적게 가졌을 때는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든지 예술적으로든지 만들어낸 다음에 더군다나 만들기도 좋았잖아요, 이 정부는. 그래서 어떤 적폐 세력이라든지 어떤 국가 전체에 깔린 어떤 갑들의 네트워크하고 이렇게 투쟁을 하는 이런 것들을 최대한 이렇게 한다는 전제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 그냥 안 이루어지거든요. 대통령이 뭘 말한다, 어쩌다, 정부에서 뭐 대변이 한다고, 그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 인간 사회는. 공짜 없어요. 인간은 역사라는 게 뭡니까? 다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어떤 조금씩 성과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인간의 역사는 피의 역사거든요. 꼭 지금 같이 무슨 피를 흘리다 이런 것보다도, 그러니까 최대한 긴장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지만도, 기회가 평등할 수도 없고 과정이 공정할 수도 없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도 없는 그런 나라예요. 솔직히 그것을 인정을 해버려야 돼요. 그것을 냉정히 판단한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행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회가 평등할 수도 없고 과정이 공정할 수도 없고 결과가 정의로울 수도 없는 그런 어떤 기본 형태를 가진 나라이고 앞으로 한참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이건 달라지지 않을 거로 저는 제가 봐요. 그러니까 왜 기회가 평등하지 않고 이런 얘기는 그게 무기 불평등이 심각한 일단 기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무기 불평등이 뭡니까? 같은 경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다른 자들 간에 이렇게 경쟁을 하는 게 이 무기 불평등이죠. 한 사람은 헤비급인데 한 사람은 뭐 패드급, 미들급도 채 못되는 이렇게 경쟁을 해요. 그 보기에는 같은 경쟁 룰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선수들이 체력이 더 틀린 거예요. 그걸 볼 것 없이 이거는 그러니까 무기 불평등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무기 불평등 때문에 일어나는데 대기업하고 중소기업하고 경쟁하면 이길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선거를 할 때 뭐 돈 많은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해가지고 이길 수가 없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사람하고 무슨 뜻이 있더라도 그런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현상을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인 원인은 또 따로 있죠. 그거는 그 개선이 필요한 이념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념이라는 것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 이념 가면 뭐 이데올로기 해가지고 그것을 부정적인 그런 걸 이해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니까 그러는 것이지, 이념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거. 생활하면서 생활 감각으로 느끼고 하는 그런 것이 다 이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념이라는 용어를, 달리 용어를 이렇게 뭐 사용하려니까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념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그 대단한 어떤 철학적인 무슨 그런 개념만 굳이 생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상식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 형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또 이념인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는 공존의 이념이에요. 제가 공존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공존을 어떻게 가능할 것이냐, 결국 그거거든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 인류의 최종 목적이 저거예요. 공존. 공존해야 행복하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복이 되고, 인간과 자연이나 동식물과 가지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길이 뭐냐, 이거거든요. 그런데 저 공존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현실적으로는. 저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결국은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 이 차이는요, 공존에 대한 어떤 의식이 국민들 속에 얼마나 두텁게 깔려 있느냐, 정치 지도자가 얼마나 저거에 대한 공존에 대한 생각이 철저히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거의 결판 나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저 공존의 이념이 거의 없다고 보면 맞아요.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도, 이런 사회적인 훌륭한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뭐 갑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 자체가 건전하고 어떤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그분들도 자기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어떤 좋은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해요. 자기가 구체적으로 손해를 볼 지점에서는 딱 멈춰버려요. 그게 우리의 오늘날 엘리트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 모델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다. 이번에 프랑스, 저 다음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붉은, 노란 쪽깁니까? 그 시위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어요. 우리보다 선진국인데도 거기도 그런 게 좀 있더라. 양극화가 심하고, 중산층 이상은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그 하위층들이 주도로 불만 때문에 나서는 그 시위에서 적극적으로 동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도 그런 문제가 꽤 많더라고요. 지금 제가 유심히 보니까요. 중산층 이상들이 어떤, 그 시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을 하되 참여를 한다든지 이걸 안 해요. 자기 구체적인 자기 손해까지는 나아가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만큼 심각하지는 않는데 우리는 심각할 정도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절대로 구체적인 자기 손해의 어떤 상황에 오면 자기를 거두어 들어버려요, 우리나라는. 엘리트들이 대체로 다 그래요. 대부분 다. 이게 큰 문제예요. 이러니까 공존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런 얘기고, 다음에. 그리고 제가 다른 이미 했던 방송 이거에서 한국 사회가 가불 구조가 1대 99, 뭐 20대 80 이게 아니고 30대 70을 저는 보고 있다. 그러니까 가불 30을 보고 있다. 그 얘기하고 관련 지금 얘기인데 하려고 이제 선언을 지금 깔고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왜 30%를 제가 보는 것인지, 그 30%를 보는 것이 일반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렇게까지 비극적인 건 아니다. 조금 한 10% 정도 더 늘어날 희망적인데, 문제는 그 10% 정도로 희망이 증가한 후에 정지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확대가 안 되고.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간다 이거죠. 그런 얘기죠. 그러면 70%가 불행하니까 결국은 불행한 대한민국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 거의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정권도 바꿀 능력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정권, 웬만한 정권 들어서도 바뀌기 시작하는, 이재명 씨 같은 그런 유형의 분들 자꾸 얘기하는데, 너는 훌륭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분이 들었더라도 그분의 의사나 의지나 철학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70%가 불행한 이런 것들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요. 결국은 민주당 지지자들,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느냐, 이런 거하고 이제 결부되면서 해결되고 이런 건데, 한 지도자가 몇 명 지도자로 해결하는 것은 기대가 크게 가지기가, 물론 인간 세상이니까 알 수 없으니까 만만치 않는 그런 건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듣는 분들이 참
답답하고 이게 무슨 복잡고 얘기가 그때 대부분 유튜브 이런 거 보면 단순 명료한 걸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전부 제목도 뭐 과장되고 이 대한민국은 이거 표현의 과장이 이거 심각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무슨 뭐 최고 최상 뭐 프리미엄 뭐 붙일 수 있는 과장한테 다 붙인 나라예요. 이게 그만큼 그게 안정성이 없다는 얘기죠. 조그마한 일도 막 과장시켜가지고 표현을 막 하고 뭐 이런 나라에 전부 다 보면 막 거창하고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얘기고. 자, 보시죠. 집권 세력의 9.13 부동산 대책, 그리고 뭐 집권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죠. 이거 개선 회피가 있었죠. 그죠? 응? 뭐 이게 저 이미 다 다른 에피소드에 얘기했지만 부동산 9.13 부동산 대책은 저건 심각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저런 결정을 하니까 저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국회의원 비례대표죠. 이거는 뭐 다들 아시죠? 자기들 야당 때는 하자고 해놓고 지금 안 해놓고 버티고 있잖아요. 뭐 비례대표자 된다고 뭐 바뀌는 건 아닌데. 그다음에 앞에 것은 대한민국 경제의 속살을 읽게 하고 뒤에 것은 개헌보다도 더 절실하다고 해자되는 과제이듯이 분노의 염을 지울 수 없다. 저것들은 민주당의 정체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아프게 감지하게 한다. 제가 이제 그럴 때 이게 정치 경제에 관한 얘기면서도 문학적인 어떤 표현 이런 것을 조금 하기도 해요. 조금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예. 자, 요 밑에가 제가 진짜로 요 에피소드에서는 요 부분을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기회의 평등이냐, 결과의 평등이냐. 그러니까, 이것이 항상 어떤 담론 차원에서 화두가 되죠. 이건 참 어려운 화두예요. 기회가 평등하냐, 결과가 평등하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는 기회의 평등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죠. 당연하죠, 보수주의자는. 기회를 평등하게 주면 그걸로 민주사회가 아니냐. 근데 진보주의자는 결과의 평등으로 기울어지고 싶다 그러는데 오늘날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진보주의자들도 결과의 평등에 대한 어떤 철학이라든지 이것들이 손을 놓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원래 전통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은 결과의 평등을 이렇게 비중 있게 주장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저 얘기하니까 안 먹혀야 되니까 이제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어쨌든 간에 논리법칙이나 도덕법칙으로는 도덕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 가치가 맞죠. 기회를 평등하고 주면 되지. 노력한 놈하고 안 하고 능력 있고 안 하고 그 차이에 있어서 평등해 그건 완전하게 평등한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된다고 우리가 논리 개념으로는 그렇죠. 논리법칙이나 도덕적으로는 기회의 평등이 그 가치를 가지고 결과의 평등은 또한 폭력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자체 논리로 보기에는 결과의 평등은 폭력이죠. 아니 뭐 누가 고생도 하고 노력을 하고 능력이 있는데 그 차등이 두지 않고 다 같이 결과가 평등하면 그걸 폭력이죠. 이제 저렇게 보통 생각해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저렇게 생각하는데 저것을 극복해야 되거든요. 저것을 극복을 한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지구상에 제가 볼 때는요. 저걸 극복 못한 나라가 후진국이고 뭐 대한민국이 경제 총량은 세계적으로 10몇 위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그거 조금 공존의 삶이 되느냐 이런 측면을 볼 때는 대한민국은 대단한 후진국이에요. 그런 면에서 아주 후진국이죠. 왜냐하면 국민들 전체의 상당 부분 거의 70, 80%는 다 삶이 힘들거든요. 뭐 개인 소득이 지금 3만 불 넘었었다는데 그건 다 필요 없는 얘기거든요. 국민들 개개인 국민들 개개인이 그걸 누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큰 대기업들 그런 생산량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평균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이지. 물론 누구나 수긍할 결과의 평등이 실현되면 좋다. 그러니까 결과의 평등이 실현되면 가장 좋은 거예요. 인류는요. 다 같이 행복해지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장 좋다. 물론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물론이라는 얘기 들어죠. 예. 그러나 결과의 평등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공존의 현실화인 복지와 사회적 급여가 담보되어야 한다. 뭐 저게 전부 다는 아닌데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은
공존이 되는 상태이니까요. 공존의 종류도 여러 가지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지만, 또, 일단 결과에 평등되면 같이 불만이 소멸하면서 같이 이렇게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공존이니까요. 결과의 평등이니까요. 자, 결과의 평등이 구체화가 되게 되는 그 공존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필요한데 그게 복지와 사회적 급여가 장치가 그 나라에 되어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복지와 사회적 급여. 복지나 사회적 급여는 뭐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그런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이전에 공존에 관한 이념이 훨씬 많이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국가 사회의 공존의 이념을 기본으로 깔고, 그러니까 복지니 사회적 급여니 이런 것도 결국은 그 나라에 전반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념의 상태에 의해서 생산되거든요. 그 이념이 없으면 절대 생산 안 됐어요. 복지 얘기 뭐 하다가도 그만 야당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기업에 부딪히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무슨 놈이 돈 풀어가지고 뭐 잘 사는 게 있나, 무슨 국민 세금으로 돈만 풀어 사느냐. 제가 정부에 돈 푸는 것도 제가 옳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따로 비판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그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공존에 대한 이념이 그 국가 내에 안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거죠. 그게 깔려있으면 그렇게 막 안 나와요. 그렇죠. 다음에 각설하고, 하나의 진실을, 이제 그렇고, 요게 우리는 일반적 사람의 사고체계예요. 각설하고 하나의 진실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큰 거대한 착오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이런 지구상에 이런 나라가 많겠죠.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기회 평등을 가능한 것으로 전제한다. 여기서 큰 오류가 일어나버는 거예요. 여기서 큰 오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다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싸움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TV 같은 데 패널 나오고 무슨 엘리트 식자층이 자기 어떤 사회 국가 정책이나 이런 가까이 얘기를 하는데 다 헛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기회 평등, 가능한 것을 그만 전제를 해놓고 그냥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능하지도 않는데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거대한 말장난이죠, 모든 것이. 기회 평등이 가능하지 않는데 각자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걸로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거든요. 사회에까지는 거대한 어떤 구조적 모순 때문에 가능하지 않는데도 그걸 가능한 걸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하지 않는 기회평등을 가능한 것을 전제로 하고 기회평등을 생각하기나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잘못된 전제가 무엇인지 그거부터 꼼꼼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하기 힘들도 저거는 또 어떤 개념적인 어떤 철학적인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사유를 해야지 저것이 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고 그게 그 말이었구나, 저거였구나, 우리는 저런 건 깊이 생각 안 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얘기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얘기고. 잠깐만요. 결과의 평등에 대한 이해가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기회의 평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도 가능하다. 결과의 평등에 대한 이해와 기회의 평등에 대한 실질적 판단, 저 둘은 서로 너무나 먼 거리에 있다.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한국이 이렇게 잘못된 나라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과거 식민시대 제국주의들이 우리나라가 1945년 해방되기 전까지 그 서구 열강 제국주의들이 전부 세계를 식민화했잖아요. 구라파 나라들이. 그 프랑스니 무슨 영국이 그 인간들이 뭐 그건 뭐 오늘날 자기들 부들이 순순히 자기 땀 흘려서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제국주의 침탈한 그 기초가 상당히 가셔야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제국주의에 식민화된 동남아시아 다 그랬죠.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렇게 그 세구 열강들에 의해서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전반까지 다 그렇게 식민화됐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식민 개척을 해가지고 뭐 식민 뭡니까? 그 폭력 행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화가 되었고, 뭐 30몇 년 있고. 그러니까 그 후에 그거 이제 미국에서 이제 2차 대전에서 그 일본의 그 원자탄입니까? 그뭐 터뜨리고 이래서 이제 종료되었는데, 그거 뭐, 그러니까 이거 그런 어떤 파시즘 그쪽 히틀러 이런 식하고 일본도 이제 뭐 그런 이제 종료됐고 그 후에 그거 식민화에서 벗어난 나라로서 세계적으로 한국만큼 이렇게 그 고도 발전한 나라는 별로 없거든요. 없고 그 세계가 다 인정을 해요 이거는. 그래서 한국의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는 그 자체를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단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요. 한국은 대단한 가능성이 나라다. 그러나 그거는 그것이고 또 인간의 삶은 세계는 한 단계 더 진화하고 이것을 해서 꿈꿔야 되고 또 현실적으로 그거하고 별개로 전체 국민들 속에 그 훨씬 많은 수가 그 불공평한다든지 삶이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이 엄연한 현실이거든요. 인간은 그거 어떤 객관적인, 다음 얘기했지만도 객관적인 어떤 조건보다도 더 상대적 비교를 위해서 인간은 행복력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본질적 운명적이에요, 인간은. 예를 들면, 강남이 없이 강북만 있으면 강북 사람이 예를 든 거예요. 강남에 대해서 불평을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안 돼요. 인간은 비교를 함으로 해서 자기 행복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올바름을 느끼고 이렇게 어쩌 운명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러니까 서울과 지방이 불공평, 또 지역 간에도 불평평, 또 계층 간의 불공평, 모든 이렇게 분리되고 불공평이 되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 그거 세계적으로 그거 식민 상태 이후에 성공한 나라 뭐 이렇게 대단한 저력을 성취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러면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그렇잖아요. 뭐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하고 이런 말 했잖아요. 북한도 우리보다 잘 살았다고 하는데 북한은 뭐 우리하고 뭐 그걸 게임도 안 되죠. 거기는.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뭐 한국이 어쨌든 그걸 신생 그런 독립국가로서는 그 대단한 나라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인의 저력, 한국의 저력 그거 자체는 분명히 인정해야 되죠. 그러나 항상 미래지향은 또 그거하고 별개로 또 이렇게 또 항상 고민을 해야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지금 끊어야 되겠습니다. 예. 30분이 좀 넘었는데 30분을 안 넘기려고 그러거든요. 가능하면 25분 이내라고 그러는데 이어서 더 보도록 하죠. 이어서 대한민국 구조가 뭐 30대 70을 왜 이렇게 보는 것인지, 거기에 범위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왜 내가 이런 사람을 선정했는지, 이런 얘기를 다 이어서 할 것 같고, 결국은, 굳이, 하려는 얘기는, 70% 정도가 이게 얼어의 상태에 된 다음에 이게 장기화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정권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이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가 좀 하고 싶은 것이죠. 물론 정치 지도자에 대한 주문, 또 구체적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주문을 자꾸 하고 싶어요. 저는요. 사실은 민주당보다도 저는 더 진보적인 정당 쪽이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진짜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